차라리 예전에 그런 지식의 또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기 이전에는 내가 모르니까 사람들이 허리를 좀 낮추고 남의 말을 경청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고 얼마든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살짝 아는 거, 조금 아는 것 같고 오히려 지식을 조금 더 쉽게 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좀 공격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섭렵할 때 비로소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걸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에도 보면 데이터, 인포메이션, knowledge, wisdom 이렇게 있잖아요. 그 데이터는 아무 의미 없이 산만하게 발생하는 그 모래알 같은 이런, 예를 들면 지하철을 딱 타면, 우리 진행자님은 지하철을 딱 타는 순간 어디 앞에 가 서 있으세요? 저는 주로 문 쪽에 서 있어요. 문 쪽에 서 있구나. 그래도 건강하시구나. 저는 이제 금방 내릴 것 같은 날 앞에 가 서 있거든요. 금방 내릴지 안 내릴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가방을 싼다, 노선도를 확인한다, 행동거지 표정이 불안하다, 이런 게 다 데이터거든요. 아무 의미 없이 발생하는 산만한 현상이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오거나이즈하고 이렇게 체계화시키고 구조화시키면 정보가 됩니다. 인포메이션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로 현상을 예언할 수 있는 힘과 인포메이션으로 현상을 예언할 수 있는 힘은 어떤 게 더 힘이 세질까요? 예견할 수 있는 힘이 더 세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인포메이션이 더 세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인포메이션으로 제가 딱 예언했더니 우리 진행자님이 다음 역에 내릴 것 같은 불길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앞에 서 있었는데 제 예측대로 딱 내리셨어요. 근데 정말 난생 처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한 거예요. 어떤? 이 딱 내리시니까 저 뒤에 아줌마가 보따리 던진 게 아니라 옆에 계신 다른 분이 빈자리로 잽싸게 자리를 옮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친구를 자기 자리에 앉히고 이런 몰지각한 행동이 발생해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사고 당한 거죠. 제가 이제 자리 잡기 실패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대로 예측을 빗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포메이션을 대로 적용했는데 안 됐어. 그럼 사고 당한 거잖아요. 이때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이때 이제 지식이 탄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엄청난 정보는 많은데 이 정보를 내가 직접 몸으로 겪어보지 않으면 나의 퍼스널 날리지가 되지 않거든요. 자, 그럼 이런 지식이 생기면 이제 더더욱 인포메이션보다 지식으로 주변을 헤아릴 수 있는 안목이 더 커지고 깊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지식이 계속 축적되다 보면 이제 위스덤, 지혜로 발전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면 어떤까지 예측할 수 있냐면 이제 지하철이 저쪽에서 들어온다고 이제 막 신호가 오잖아. 잠시 후에 지하철이 도착합니다. 그 소리를 잘 들어보면 이번에는 뒤에서 세 번째 칸에 빈자리가 많을 것 같은 이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이런 미래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과 안목과 해안이 바로 전 위스덤,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이제 지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지식을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그 명시적 지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명시적 지식은 뭐냐면 이렇게 쉽게 비유를 하면 엄마가 김치 담그는 노하우를 매뉴얼로 만들어 가지고 딸내미 시집갈 때 선물로 줬어요. 그럼 그 선물로 줘서 딸내미가 갖고 있는 그 문서화된 그 다큐멘테이드 문서화된 지식을 소위 이제 명시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겉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근데 딸내미가 그걸 가지고 김치를 그대로 담갔어. 그러면 엄마가 담근 김치 맛하고 엄마가 준 매뉴얼대로 담근 김치 맛하고 똑같을까요? 틀리겠죠. 그 맛의 차이를 무슨 맛의 차이라고 그러나요? 그 손맛의 손맛의 차이를 손맛의. 이게 바로 손맛이 진정한 지식이에요. 손맛은 문서화 시킬 수 없어요. 언어화 시킬 수 없고 가르칠 수 없어요. 손맛을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엄마하고 장기간 합숙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이제 암묵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암묵적 지식은 문서화 시킬 수 없어. 가르칠 수도 없어. 언어화 시킬 수도 없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진짜 지식은 내 몸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제가 삼성에서 5년 동안 근무했거든요. 대학 교수가 되기 전에. 5년 근무한 데만 이제 제가 대학을 가려고 그랬더니 삼성에 있는 뭐 임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유 박사가 5년 동안 여기 삼성에서 근무한 노하우를 여기다 다 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 컴퓨터에 있는 하드 디스크를 떼놓고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하드 디스크에 있는 5년 동안의 노하우는 약 20%밖에 안 들어있어요. 아, 문서화된. 그렇죠. 그러면 이제 80%는 제 몸에 체화돼 있어요. 안목된. 예, 제 몸이 다 지식이거든요. 저를 잘못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퇴근하면 저하고 같이 지식이 퇴근해. 그리고 제가 출근하면 지식이 출근하고. 그러니까 제가 퇴근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제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매니징 날리지, 지식은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인텐저블, 스티키, 예, 끈적끈적하고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리크 이렇게 새버려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지식을 관리하고 이런 게 한참 유행했던 날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KMS가 유행했었는데, 사실은 KMS에 들어있는 지식은 약 20%밖에 안 돼요. 80대 20법 지중에서. 소위 명시된 지식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80%는 뭐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수님, 책을 100권 썼는데 100권 쓴 노하우를 좀 가르쳐 달라. 네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냥 책을 쓰면서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밖에 가르칠 수 없거든요. 근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머지 80%는 제 온몸에 체화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마스터리에 이르는 길은 미스터리다. 그러니까 이제 마스터리에 이른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그렇게 됐어? 뭐 그냥 어쩌다가. 예. 당신 그 여자 왜 좋아해? 그냥. 그냥이라는 그 말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노하우가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그냥이라는 말씀, 어쩌다라는 말씀이 결국은 그냥 우연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계속 축적되어 무언가가 결과론적으로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결과론적으로 발생한 건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 그 삶의 노하우나 핵심을 표현할 수 있는 정수가 된 거죠. 뿌리가 된 거고.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한테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자기는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데 설명할 수 없는 상태의 지식이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업에 근무하든지, 여기도 이제 보험업이든 뭐 부동산업이든 하여튼 뭔가 경제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사람처럼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하고 1년 360을 가급적 똑같이 계속 흉내도 내보고 모방도 해보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행하는 넷플릭스의 돌풍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정치는 산수가 아니고 수학이지. 정치에는 변수도 있고 당신이 모르는 미지수도 많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정권을 잡는데 성공한 것에는 변수와 미지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정권이 또 그 사람하고 똑같이 계속 하면 그 사람도 정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 그건 또 다른 얘기죠.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수가 다르고 미지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마스터리에 이르는 길은 항상 미스터리인 거고, 정말 경지에 이르는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몸으로 던져서 겪어보고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 판단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판단착오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어제와 다르게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되거든요. 네. 저한테 이 질문 좀 부탁하신 분, 네. 그렇게 교수님이 갖고 계시는 체득한 지식을 날로 드시려 하지 말고, 네, 교수님처럼 삶을, 네, 365일 한번 따라다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지식이 본인이 체득하지 않게 되면 그게 지혜가 될 수도 없고, 결국은 명기된 지식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께서는 교수님의 삶 자체를 그렇게 체득하기 위해서 참 다양한 경험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교수님으로 후학들을 가르치시면서도 저희가 가끔씩 뭐 사하라 사막 가셨다 그러고, 어떨 때는 뭐 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는 의도적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가요? 그렇죠. 저는 이제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거는 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생각해서 통찰이 바뀐다기보다 행동을 하면 통찰이 바뀌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때는 되고 이때는 왜 안 되지? 그럼 그때 이제 인사이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생각을 막 하면서 통찰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전문 용어로 아웃사이트를 바꿔야 인사이트가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웃사이트는 뭐냐면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바깥에 나가서 전공의 경계를 넘는 다른 책을 읽어.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한양대학교 캠퍼스를 넘어서서 안나 푸르나도 가보고 그러면 이제 안나 양이 푸르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고 킬리만자로도 올라가 5,800m. 와 거기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에 표범이 없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고 제주도 100km 마라톤도 뛰어보고 막 이렇게 이제 엉뚱한 딴짓을 하니까 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딴짓이 뭐냐면 아웃사이트, 딴 생각은 인사이트.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인사이트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지금 인사이트에 너무 중독돼 있어요. 봐보세요. 인스타에 올라오는 사람들 인사이트 보고 뭐 SNS 계속 앉아서 손가락으로 이게 손발을 움직여서 실천해야 되는데 손가락으로 접속만 계속해. 이렇게 침 흘리고 계속 남의 거 보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제 몸에 들어오는 자극을 바꾸는 거죠. 경험적 자극을. 그래서 아웃사이트를 바꾸니까 이제 조금 다른 사람하고 다른 인사이트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책도 엄청나게 읽지만 이제 경험도 많이 하고 제가 모든 걸 경험할 수 없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거를 간접 경험하는 방법은 또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도 엄청나게 읽을 뿐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엉뚱한 딴짓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정상이 된 거죠. 제가 지금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소리가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살짝 그 거슬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신음 아닙니다. 이거 좀 탄성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다른 일을 통해서 스스로의 시야를 넓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확증 편향의 오류라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경향이 점점 깊어지잖아요. 네, 그런 지식에 함몰되는 증상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이제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의 지금 문제가 꼰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꼰대가 뭐냐면 이제 입력은 고장 났는데 출력만 살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출력이 더 강력해져. 입력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경험했던 걸 가지고 이제 울거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보면 이제 요즘에 책도 안 읽고 만나는 사람끼리만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력은 줄어들고 출력은 강력해지고 자극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 자극을 주려고 하는 욕심은 더 늘어나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한 논란들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정말 이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전문가일수록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틀릴 수도 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통념일 수 있다. 어느 순간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이 통념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가끔 사람들한테 재밌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에 보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그런 거에서 모든 것에 질문을 던져봐요. 이거 전에 누워서 떡 먹기 과연 쉬울까? 누워서 떡 먹다 기도가 막혀 죽는 사람들 발생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속담, 격언, 명언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야. 그럼 이게 과연 여전히 이 상황에서 통용될 수 있는 진리일까? 아닌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 꿈에다가 높이 나는 새가 과연 멀리 볼까? 질문을 던졌더니 거기 새가 갈매기예요. 갈매기는 조사해 보니까 근시더라고요. 멀리 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리처드 바크한테 이메일 보내줬더니 그 친구 죽었잖아요 지금. 아무튼 집에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아무튼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신념에 대해서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말씀 주셨듯이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옳은 얘기라고 생각하고 다 다른 사람 거 틀렸어 내 거 따라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확신은 부패한다. 질문은 방부제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확신에 대해서 이게 과연 확신인지를 질문을 던지면 내가 쓸데없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옛날에는 통용됐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프랑스 엔지니어 중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 중에 운하를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공법을 도입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든 뭔가 하나 운하를 성공적으로 시켰어. 그래서 또 하나 운하를 땄어. 그래서 여기서 성공했던 운하 공법을 다른 운하에다 그대로 대입했어요.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전혀 환경이 틀린 환경이었을 텐데. 수심도 틀리고 물 흐름이나 환경 조건이 다 틀린데 이 사람은 여기서 성공한 노하우를
버리지 않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한번 성공하면 이 노하우를 버리지 않고 끌어안고 여기도 적용하고 일반화 시키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라고 가르치잖아요. 성공할 줄 알았거든요. 장렬히 전사한 거죠. 그래서 제 기억에 아놀드 토인비가 우자,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고 우자,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경험에서 배우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좋지만 경험이 계속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과거의 경험에서만 계속 배우면 과거의 경험에 다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아놀드 토인비가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버트란트 러셀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걸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신념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의 신념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갖고 계시는 그런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대개는 그 지식에 대해서 어떤 확실성을 갖게 되는 오류를 많이 변하는데 교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지식의 유연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근데 말씀 주셨듯이 이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제가 수없이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오늘 던진 사람들한테 메시지 중에서 혹시 나의 편견과 선입견이 가입되어 있는 잘못된 의심할 만한 견해는 없을까? 끊임없이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HCO 과정에서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당신들이 키워온 개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개는 편견, 두 번째 개 이름은 선입견. 그 편견과 선입견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어? 자꾸 이제 내 생각도 틀릴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보고 그러고 이제 자세를 낮추고 항상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노력을 해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물에 갇혀가지고 내 지식이 이렇게 썩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발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전공을 넘나드는 경계를 넘나드는 책을 이렇게 자꾸 다양하게 읽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시도 읽어보고 소설책도 읽어보고 철학책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그 사람들의 생각에 이렇게 계속 접하다 보니까 내 안에 안주하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이런 질문, 외적, 지적 자극들이 자꾸 이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틀릴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봐. 한번 생각해봐. 이게 너가 믿고 있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자꾸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의문의 화살을 던지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걸로 비춰봐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도 신념도 주장도 자꾸 이제 반추해보고 성찰해보고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보는 거죠.